이번에는 입찰지대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입찰지대 모형은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용도가 경합하는 모형보다 좀 더 정교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경합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좀 단순하지만 토지의 위치 개념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동산 시장에 좀 더 가까워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가 있는데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저기 큰 빌딩들 보이는 데가 다운타운이고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점점 주거지가 되고 저 끝 어딘가에는 이제 도시가 끝나고 농촌이 시작이 되겠죠. 도시의 중심지를 CBD라고 합니다.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약자인데요. 대부분의 도시는 이 CBD를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고 CBD 쪽으로 올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식을 전제로 입찰지대 모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입찰지대 모형의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CBD가 있는데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안에는 물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문환경, 뭐 공항, 항만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각 위치마다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경제 모형답게 좀 단순화해 봅시다. 이 도시는 CBD가 하나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말고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토지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나 여기 있는 토지나 뭐 여기 있는 토지나 그것이 생긴 모양이든 토질이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모든 토지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이 CBD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축을 CBD로부터의 거리, 세로축을 그 토지의 임대료라고 했을 때 그 임대료의 곡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CBD일 때 가장 높고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점점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형입니다. 이제 이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호가하면서 그 결과 형성된 지대, 그러니까 토지의 임대료의 곡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입찰지대 곡선은 단 하나의 중심지, CBD라는 단핵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핵도시 모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입찰지대 곡선은 모든 토지 용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의 토지는 입찰지대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어떤 용도의 토지는 굉장히 완만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CBD로부터의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런 용도라면 아무래도 저 입찰지대 곡선이 완만하겠죠. 그게 아니고 반드시 CBD에 위치해야 되고 조금만 멀어져도 그 용도의 효용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CB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D에서 임대료는 가장 비싸죠. 반드시 CBD에 위치해야 되는, 그래야만 효용이 커지는 그런 대표적인 용도로는 이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뭐 백화점과 같은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다운타운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시설은 이 CBD에 밀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BD에 밀집해 있으면 장사가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CBD 쪽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게 상업 용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도는 CBD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효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CBD에서는 아주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고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임대료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반대로 주거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CBD에 입지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이 CBD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까우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꼭 CBD에 살아야 될 필요 없죠. 그리고 오히려 조금 한적한 곳에 주거지 같은 데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에 비해서는 아무리 CBD지만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의 수준이 훨씬 낮고, 그리고 거리가 비록 멀어지더라도 지불 의사가 감소하는 그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거죠. 업무시설은 그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찰지대 곡선을 직선으로 가정한다면 이런 식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모양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CBD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이 임대료의 수준이 Y의 절편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울기가 D에 곱해져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겠죠. 이 중에서는 상업시설의 절편, 그리고 오피스의 절편 순으로 크기가 이제 크고요. 기울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역시 상업시설의 기울기가 가장 급하고 주거시설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모양을 띠게 될까 하는 거죠.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위치에서는 상업의 용도를 원하는 임차인은 이만큼의 임대료를 낼 의사가 있습니다. 오피스는 이만큼밖에 의사가 없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에게 할당될까요? 당연히 상업의 용도로 할당될 겁니다. 그런 현상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까지 지속됩니다. 이걸 넘으면 오피스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의 토지는 이 위치까지 상업 용도로 할당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위치까지는 업무의 용도로 할당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에 할당되는데 그 도시의 면적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상은 임대료를 내면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입찰지대 곡선은 CBD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라서 도시가 어떤 용도로 할당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 도시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원이잖아요. 그 원에다가 이걸 얹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치, 이 CBD가 여기고요. 여기고요. 거기서부터 이 점까지가 상업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점까지가 다시 업무에 할당이 되고 그리고 이까지 이제 주거가 이어지면서 도시의 경계를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심원의 모양을 띠게 될 겁니다. 실제 도시가 저렇게 정확하게 동심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는 없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의 중간에는 산도 있고 강도 흐르고 그리고 뭐 공항 같은 것도 여기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말고도 다양한 조건들이 토지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극도로 추상화해서 경제 모형으로 나타내면 실제 도시의 공간적인 분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개념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찰지대 곡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풀어서 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CBD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까지가 상업에 할당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한 경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지대 모형을 이용해서 정부의 용도 규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봤던 바로 그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닫힌 도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시계획학이나 부동산학에서는 도시를 열린 도시와 닫힌 도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오픈 시티, 클로즈드 시티. 이 두 가지 구분이 아주 명쾌하고 경계가 선명한 건 아니지만 어떤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주 자유롭게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떠나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도시를 열린 도시라고 하고요. 실제로 뭐 법으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도시를 떠나거나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는 도시, 쉽게 떠나지 못하는 도시를 닫힌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의 대도시는 대부분 이 닫힌 도시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를 쉽게 떠나지 못해요. 거기에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와 아는 사람들이 다 있고 오랜 세월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한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면서 도시를 한번 이제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이제 이사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는 닫힌 도시입니다. 그럼 닫힌 도시에서 정부가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한 한 가지 사례로 이 개발 제한이라는 것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린벨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린벨트는 어떤 도시가 하나 있을 때 이 도시라는 거는 사람이 모이면 자꾸 팽창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고 이 도시에 또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으로 이제 띠를 두르는 거를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린벨트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의 이제 취지는 방금 말했듯이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에게 자연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죠. 이제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입찰지대 곡선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자꾸 이 경계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까지만 팽창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제 벨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금 자르면 이 그림처럼 이 벨트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구간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건물 짓지 말고 숲으로 남겨두세요 하고 개발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린벨트의 이름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만큼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할당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제 집을 짓고 살지 마세요.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딴 데로 떠나면 되죠. 그죠? 다른 도시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가정한 것은 이 도시가 닫힌 도시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도시로 갈 수 없고 이 도시 내에 어딘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주거 수요가 이 도시 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누구는 좀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누구는 이제 임대료를 좀 더 덜 내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이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흘러 넘치면 이 원래 있던 이 주거에 대한 이 입찰지대 곡선, 일종의 수요 곡선인데 이것이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위로 이동할 겁니다. 나머지 지역에 다 퍼져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요. 이 곡선이 원래 있던 이제 주거의 입찰지대 곡선이 위로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원래 도시의 경계는 이까지였죠. 근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도시의 경계가 여기까지로 확대됩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쪽으로 이제 넘쳐난 사람들 때문에 원래 오피스 용도하고 만났던 위치가 더 안쪽으로 밀립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주거 수요가 늘어나서 주거의 입찰지대 곡선이 상단으로 올라오니까 고정되어 있던 오피스의 입찰지대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할당은 주거지로 할당된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이 용도간 경계도 이동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원래 요만큼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 또한 주거의 임대료가 높아져서 이 토지가 주거로 할당이 돼버리니까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죠? 그죠? 일로 넘칠 겁니다. 그러면 오피스의 입찰지대 곡선도 올라갈 것이고 그 역량이 다시 이제 상가 쪽으로까지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임대료 수준은 높아지고 단지 주거의 임대료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밀려서 상업, 업무, 주거 전체의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도시의 경계는 외부로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정부가 원했던 그 모습인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을 보존하고 도시가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두었는데 이 그린벨트 바깥쪽에서 도시는 더 팽창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죠. 임대인은 좋겠지만 임차인들은 힘들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가 생각했던 자연을 제공하는 목적은 달성이 됐죠.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이 대가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건지 하는 숙제가 남는 거죠. 뭐 저 그림만 갖고 반드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저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저 그린벨트를 현실 세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이거든요. 서울시의 모습이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서울시의 경계인데요. 서울의 중앙을 한강이 관통하고 있고요. 원래 옛날에 서울은 여기 사대문, 남대문 비롯한 사대문이 있는 요 빨간 점까지였죠. 그리고 서울의 그 도성 밖에 마을들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고 해방을 하고 하면서 서울은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서울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의 행정구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강 이남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근데 이 서울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전국이 다 서울이 되겠다.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다 하는 이제 문제의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서울을 둘러싸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녹색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죠. 이 그린벨트가 생각보다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이름이 벨트니까 서울 따라 아주 얇은 띠로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린벨트가 서울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북한산, 뭐 관악산, 뭐 이런 주변의 모든 산들, 우리가 주말이 되면 놀러 가는 그런 자연들이 상당 부분 이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을 제공해주는 이제 서울의 숨통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그린벨트로 인해서 서울의 팽창은 멈췄나?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모자라니까 신도시 막 짓잖아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0년 무렵에 이제 1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이미 공급이 됐고 현재 입주하는 중이죠. 입주가 완료된 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는 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도시에 지어진 집들이 다 이제 서울에서 살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거주지인 거죠. 그것들의 위치를 지도에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지어진 이제 1기 신도시가 빨간색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분당, 그리고 여기가 일산입니다. 그린벨트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평촌이나 삼본 같은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 안에 해제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동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서울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린벨트 외곽이나 이제 그린벨트 상에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은 2기 신도시는 노란색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위례 신도시처럼 서울에 아주 가까운 곳도 있지만 땅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광교, 동탄, 뭐 고덕도 있고요. 북쪽으로는 파주 운정지구도 있고요. 양주도 있고 그린벨트 아주 멀리까지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직장이 그쪽에 있는 분도 있지만 저 멀리서부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이제 3기 신도시는 신도시가 너무 멀다 하는 평가들을 수용을 해서 좀 더 서울에 가깝게 지정들이 됐습니다. 파란색들이 3기 신도시인데요. 가까이 지으려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계속 깎아 먹으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 신도시들의 분포를 보면 그린벨트가 적어도 서울의 팽창을 막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겠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계는 여기서 멈췄지만 사실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지 않는 굉장히 멀리 있는 많은 지역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이 먼 거리를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린벨트 안에 갇혀 있는 서울의 임대료는 상당히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린벨트 없을 때 비해서 아까 봤던 바로 이 그래프죠. 닫힌 도시. 그죠? 거기서 어느 지역만큼 이제 개발을 제한하면 이게 바로 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이쪽으로 넘치고 저쪽으로 넘치고 이쪽으로 넘친 결과가 바로 이런 이제 신도시들이죠. 안쪽으로 넘친 결과는 서울의 임대료 또는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녹색의 그린벨트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좋다 나쁘다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가치를 더 많이 두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제론을 공부하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이해하고 그죠? 그것의 장단점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상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론의 네 번째 시간, 여러 가지 경제 모형이 위치와 면적을 가진 이런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간시장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